우리나라 가요 중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아무튼 뭐 과거 이야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오늘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있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식 취임식과 그 취임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을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그게 아마 큰 관심이셨을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좀 뽑아서 그것을 오늘 세 분과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후반에 가서는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적 로드맵에 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석 대변인께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전체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취임사 그냥 문면만 놓고 보면 네. 좋게 들렸습니다. 아, 예. 이건 뭐 보수 대통령이 취임사라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네. 취임사는 균형 잡힌 뭐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가령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돼서 김문수 대통령이 읽었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내용이었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그거 맞나? 그럴 정도로 예. 이쪽 건가 이쪽 건가 할 네, 정도로 네, 네. 취임사는 좋았는데 네. 이제 문제라기보다 이제 제 우려는 네. 그 사람의 말보다는 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은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네. 많이 바뀌었고 네.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낡은 이념은 박물관으로 보내겠다 이런 네. 말 되게 좋은 말인데 네. 그 낡은 이념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80년대 운동권 그 사고로 지금도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실제 경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지금 민주당에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중에 이제 정점에 있는 분인데 과연 정말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는 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일단 만약에 본인 개인의 생각이 확고하게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둘러싸고 있는 진영과 그 세력은 여전히 그 민주당 세력이고 그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어떤 지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우리가 다 지켜봤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난 3년 동안 했던 일은 그때보다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았던 거 우리가 다 목격했는데 갑자기 심기일전해 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비관적인 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해득실을 늘 제일 많이 따지는 분이 저는 새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의 모든 행동은 이해관계,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득이 되나 실이 되나 이걸로 모든 행동들이 저는 정해진다고 저는 지금까지 봐왔는데 국정 운영에서는 그게 실용주의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죠. 네. 근데 나의 그 지지 기반 제일 떠받쳐 주는 민주노총에 반대되는 쪽으로 과연 갈 수 있을까?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오늘 많이 담겨 있던데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다 전환하고라는 게 담겨 있던데 실제 그 이재명 공약집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정책과 공약들은 그 반대 방향이에요 전부. 그렇다면 이 말과 이 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오늘 말대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한미 동맹 공고하게 하고 한미 협력 강화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계속 했었던 말들과 지금까지 보였던 정책들은 다 그 정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근데 갑자기 180도 틀어서 이쪽으로 진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떠지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도록 표를 준 국민들은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를 다 겪어낸 분들이고 지금 이제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되기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던진 49%는 네. 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똑같이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던졌던 분들이죠. 비슷해요. 좀 네,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네. 그때 심상정 2.3%까지 합치면 네. 사실 그때는 50%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49%. 그분들은 그 노선을 지지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보여왔던 그 방식, 그 노선 그리 가라라고 지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판단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던진 표,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한테 던진 표를 하면은 뭐 조금이지만 더 높았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분들의 그 생각을 존중하고 적어도 절충하고 타협하고 우리는 가운데쯤은 가야 되겠다라든지 이분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진심이 있어야지 그래도 국가가 가는 방향이 균형을 잡을 텐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 거죠. 우리 네. 임 대변인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취임사 자체는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모두 필요하면 쓰겠다라는 것 원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고 구체적으로 전직 대통령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네, 저는 네.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세 번째로 많이 언급한 것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 네.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 취임사대로만 하면 사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 전 대선 결과를 보면서 뭐 세 후보 모두에게 일종의 어떤 희망적인 지표일 수도 있고 또 좀 단점인 지표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출구조사와 달리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강경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되면 뭐 좀 있을 지방선거나 총선거에서 아마 대규모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음을 날려줌과 동시에 거의 과반에 가까운 투표를 줬다는 것은 그래도 이번에 계엄과 탄핵 정당에서 국면을 수습할 사람들은 너희다라는 신임을 준 거예요. 그 양쪽을 모두 챙겼으면 좋겠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더 낮은 득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단일화 잡음이나 계엄 탄핵에도 불구하고 42% 정도인가요? 그 정도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너희가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어떤 폭주를 막을 정도의 힘은 남겨주겠다라는 희망은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표 차이가 뭐 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도 너희한테 기회는 가지 않을 거야라는 경고음일 것 같기도 해요. 개혁신당의 경우에도 사실 제3지대 후보로서 8.3% 정도의 득표를 했다는 것은 사실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희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특히나 또 20대, 30대 청년층에서 굉장히 좀 많은 득표, 평균보다 우회한 득표를 받았다는 것은 미래 세대의 지지를 어느 정도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좀 주목했던 게 30대 이상의 40대부터 그 이상의 고령층 투표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대 확장성을 보여주지 않는 한 지방선거에서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건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 같고 청년층에만 갇힌 전략으로는 더 이상 너희가 국민의힘의 대안 세력으로 우리가 뽑아주진 않을 거야라는 경고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역시나 유권자들의 투표 경향은 참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세 후보 모두 이런 어떤 장단점을 모두 수용하면서 좀 누가 빨리 그 단점을 빨리 보완하고 성장하냐에 따라서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지표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제 끝난 선거 투표 그리고 개표 그 결과까지 아주 폭넓고 객관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시나? 또 이제 이 진영을 넘나들면서 방송 활동에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너무 그 갑자기 결과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들으셨을 때 감개무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당이십니다 이제 여당. 네. 저는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이 여당의 책임감이라는 게 예. 사실 저는 제가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여당을 했던 적이 당연히 있죠. 뭐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방송 활동을 한 거는 이제 문재인 청와대 이후기 때문에 예. 뭔가 이 평을 하는 거에서는 야당으로밖에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오늘 이제 여당으로서 이거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말을 더 무게감을 갖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네. 이제 말 한마디 실수하면 국정 지지도에 바로 영향을 줄 것 같고 네. 괜히 또 국민들도 이번에 그 1,7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을 찍어준 거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보실 거예요. 아, 예. 물론 다른 후보를 찍은 다른 또 그만큼의 거의 700만 명 이상의 분들 똑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만 네. 그 찍어준 분들은 더더욱 야 내가 너 찍어줬는데 이렇게밖에 못할 거야? 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근 한 5, 6년 그 정도의 딱 선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역대급 대승을 했고 20년 총선 때도 압승을 했고 근데 불과 1년 뒤에 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거의 완벽하게 뒤집으면서 완전 대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22년 대선 지방선거 때는 거의 근접하게 또 붙었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또 2년 뒤에 있었던 총선에는 압도적 승리 주신 다음에 이번에 또 민주당의 그 과반을 또 끝내주시지 않은 전 유권자들의 이런 참 절묘한 득표를 분산시키는 걸 보면서 우리한테도 그래 12월 사실 저는 주변에 많은 분들 만나보면 민주당에 대한 우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려 갖고 계신 분들도 수년 동안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음을 굳힌 계기가 12월 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로 우려 갖고 계셨던 분들이 됐고 이번엔 이재명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포함한 모두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 12월 비상계엄 이후 파면당한 이후 너네들한테 이 수습할 권한은 줄 건데 너네 똑바로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나 이런데 그리고 선거 기간에 본인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합 이념 따위 필요 없다. 그리고 오늘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취임사에 박정희란 이름이 나왔어요. 선거 기간 때도 말씀하셨던 거긴 합니다만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 좋은 거면 쓰겠다.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진보 보수 그런 거 의미 없다. 대개 취임사에서는 좀 추상적인 표현을 그쵸, 하지. 그쵸. 그렇게 구체적인 고유명사를 거론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박정희라는 세 글자가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는 저는 그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자들이 어떤 경고를 내리셨는지 알기 때문에 좀 나는 진짜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 통합의 정치 보여주겠다. 물론 아까 뭐 그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회고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 많죠. 걸어왔던 걸 보고 근데 전망적 투표랑 다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걸어온 거 오케이. 근데 하겠다는 거 해야 될 걸로 봤을 때 너를 일단 선택할게라고 해주신 거라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좀 다시 한번 취임사에 그런 것들 반복적으로 넣으셨다는 거는 좀 그래도 한번 지켜봐 달라. 아까 우리 앵커께서 또 바로 가요 얘기하셨으니까 그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런 가요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당분간은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음정은 그냥 뭐 어떤 노래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무거운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서워졌다는 표현까지 무섭습니다. 그건 이제 표를 주신 유권자 또는 표를 주지 않으셨더라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감정을 무섭다라고 해 주셨는데 다른 의미에서 무서움을 느끼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군데 핵심적인 부분만 취임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취임사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이거는 저를 찍어주신 분이나 찍지 않으신 분이나 라고 과거 대통령들이 취임사에 의뢰 넣곤 했던 그 표현을 5,200만이라는 표현 속에 다 녹여낸 그런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큰 대자 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뭐 이렇게 모두의 대통령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통합정부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합과 5,200만이라는 말 중간중간에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다.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었다.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은 내란은 이라고 한 다음에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을 취임사에 넣습니다.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취임사에서 이 축하와 경축의 자리인데요. 취임사를 하는 자리는 거기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날이 서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문재인 정부 때의 분위기는 사실 지금보다 더 아주 일방적이었죠. 그때 네. 뭐 사회 거의 각 분야에 정말 광풍 같은 정도 때 언론계에서 그것을 직접 이제 맞았었기 때문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적폐청산. 예. 그때 얼마나 비이성적인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약간 이런 분위기였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그냥 뭐 일방적이었어요. 이성을 잃은 정도로.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도 여러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수백 명이 그냥 감옥에 갔고 나중에 무죄 판결 받았지만 이미 다 초토화된 뒤에요. 사실 멸문지화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던 주체들인데 또 그러지 않을까? 이제 합리적인 그거는 의심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선거 과정에도 지금도 숨어서 제2, 제3의 내란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도대체 어디서 누가 숨어서 제2, 제3의 내란을 꿈꾸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란이란 말도 그게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수많은 중대 범죄 혐의들 다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겁니까? 재판 중인 건데. 근데 그것을 내란이다 규정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라는 말은 경쟁 세력 초토화시키겠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읽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취임사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굳이 언급을 했다는 것은 그런 우려를 이제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위원정당 해산 심판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 처벌 대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불과 선거를 이틀인가 그랬습니다. 앞두고도요. 네,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거기 어떤 식으로건 누구랑 전화 통화라도 한 통 했다. 이러면 이제 다 잡아가고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다 기소하고 이제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특검법까지 이미 발의가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민주주의는 저는 이제 말살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일방적인 이제 독재로 가고 견제할 사람도 없고 이미 지난 3년 2년 동안 국회에서도 사실은 108석이나 있는 정당이지만 아무 말도 못했잖아.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허수아비나 마찬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근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성 의장님께요.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세 글자를 크게 통합하라는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 본인이 아주 참 저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셨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 진상 규명 이것을 상당히 힘주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양쪽 다라고 하면 싫어하실 거죠. 아닙니다. 안 싫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통합하겠다는 의지는 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아무나하고는 통합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국민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국민의힘도 다 포함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네. 정치적 수사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안에서 책임을 질 분들은 책임을 져야죠. 뭐 네. 사실 이 비화폰 통화 내역이 좀 밝혀지고 있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중에서도 그 계엄 과정 속에서 통화를 하신 분들 통화한 것만으로 뭔가 처벌될 수는 없겠죠. 근데 네. 통화를 하시면서 뭔가 그 의혹이 있는 분들은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모두를 그렇게 다 싸잡아서 만약에 거의 뭐 정당 해산에 가까운 행위를 한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권자들 무서운 분들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내란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너한테 일단 권한 줄게라고 줬지만 그거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느낌을 보여준다? 그럼 바로 경고음 날리고 바로 회초리 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전 문재인 정부 때도 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때 이 적폐청산이라는 지금보다 훨씬 모호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럼 내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뭐 전화를 받은 사람이냐, 정말 행위를 한 사람이냐, 뭐 중요 임무 종사자까지냐, 아니면 단순 가담자까지 이런 것들 중요 임무 종사자다, 단순 가담자다 이거 자체가 일단 내란 형법상 내란 혐의가 있다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인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때는 훨씬 더 모호했거든요. 그래서 저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모호한 상황 속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관습들을 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결국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도 과거에 그런 그 당시에 적폐청산을 그 평가하는 정도는 당내도 다르긴 합니다만 그때 그게 무조건 다 완벽했고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되풀이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란 혐의, 내란 특검 바로 추진하려고 한다. 그걸 통해서 뭔가 국민의힘을 뭔가 과도하게 몰아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께서 가만 놔두겠느냐 지나칠 경우에. 근데 이제 임성호 대변인께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당시 총리, 경제부총리, 뭐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 지금 출국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도 몇 명 이름이 이미 거론됐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몇 명, 이른바 친윤파라고 저희가 일컬어왔던 그런 의원들, 그리고 이제 현역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몇 분들, 이분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 끝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절차가 시작될 거라고 보세요? 뭐 그 부분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죠. 아직까지 입에 잘 안 붙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는 그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설에서 내란 굳이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이 장갑차 자동소총 내란을 언급한 이 부분은 아쉽다. 제가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네. 결국에는 제가 만약에 메시지를 썼다면 내란이라는 단어는 피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계 혐의는 짙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형사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민주당 또한 비판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로부터. 그렇다면 그런 어떤 계엄 국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반을 얻지 못한 그런 부분에 어떤 민심을 새겨 듣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정말 완벽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이 메시지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런 아쉬움이 있다 정도로 표현하고 결국에는 그 진상 규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당연히 그 정부 내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총리, 경제부총리 등은 당연히 진상 규명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통화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내지는 그 포고령과 관련하여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공모를 했는지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수사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철저히 밝히고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가 있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결국에는 우려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이라고 봐요. 사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를 비판하면서 누가 정치보복을 공언하냐 네. 하고 싶어도 몰래 숨겨놨다가 몰래 하는 것이지 뭐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정치적인 수사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만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번 대선 과정에 있었던 내란 혐의, 내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확장시키는 모습.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2차 내란이다, 뭐 3차 내란이다. 네. 심지어는 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 것을 확신한다면서 무슨 내란 연합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에게까지 어떤 내란의 단어를 확장시키는 모습이죠. 네. 그런 기조가 계속 간다면 그 내란 진상규명이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정치보복이랑 동일할 수밖에 없고 그 정치보복의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50% 정도의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치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수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수사였으면 좋겠고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종의 내란 전선을 통해서 지지율을 결집하고자 했던 전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부터 그 당장 오늘 내일부터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그런 마음이 진심인지. 왜냐하면 당장 있는 게 사실 취임한 지 8시간 정도 된 대통령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고기를 미룬 판결들이 이제 속속 재개하려고 하겠죠.
아 이재명 대통령 본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 선고기를 미루지 않았습니까? 네. 각종 혐의들에 대한 네.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 건지 음. 저는 뭐 통과시킬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어떤 형사 재판을 중지시키는 거. 왜냐하면 민주당엔 지금 선택지가 없습니다. 당장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이 6월 18일로 예정이 그렇죠. 돼 있는데 그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없습니다. 없고 예. 유죄 취지의 판기환송 판결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민주당이 그대로 놔두면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동시에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그나마 타격이 없을 지금 그냥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잠깐 얻어맞이려 할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내일. 네, 저는 뭐 거의 확신합니다. 그것은 네. 민주당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른 행위고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 저는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내란 세력에 대한 뭐 내란 세력이 꾸며온 것에 대한 우리는 정당방위라는 식으로 또 메시지가 나오면 앞으로 있을 뭐 내란 진상규명, 내란 척결 이런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 오늘 내일부터 있을 이재명 후보의 그런 사법 리스크나 각종 어떤 대법관 증언 이런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태도나 민주당의 태도가 앞으로의 어떤 그 내란 척결이라는 단어가 과연 형사적으로 정말 엄밀한 그리고 형사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척결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자기가 생각해왔던 정치적 정적에 대한 복수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그 태도를 보면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승호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제 내란 극복, 뭐 내란 종식 여러 가지 내란 다음에 두 글자는 이제 좀씩 변해 왔습니다만 아무튼 내란 척결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취임사에서는 내란에 관한 진상 규명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었던 5개의 재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와 이래저래 연결지어져서 국민 내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죄송합니다. 저도 입에 좀 정확히 올마 붙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거론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성장을 여러 군데서 아마 10여 군데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서 국립 서울현충원을 방문을 하고 그 방명록 제목이요.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다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동세상 이제 이걸 아마 또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에 주안점을 둔 취임사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함께 공정성장이라는 말을 또 이번에 썼던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쪽인지 양쪽을 조화시키겠다는 그 뜻은 알겠으나 그러나 완벽하게 50대 50일 수는 없으므로 어디가 더 강조점이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성 의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진보는 분배, 뭐 보수는 성장.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지는 오래됐죠. 양쪽 모두. 네. 보수에서도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지금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뭐 복지나 이런 것들 분배 정책을 등한시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는 또 중요한 점이 있겠죠. 저는 성장을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결국 함께 사는 세상 분배 쪽에 그래도 진보 정당 우리 민주당은 좀 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상 네. 다른 역대 민주당의 지도자들보다는 조금 더 성장에 대한 비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계속해서 중도 보수라든지 그리고 박정희라는 워딩 이런 것들을 꺼낸 걸로 봤을 때 특히나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0%대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국민들께서 이런 경제 성장에 좀 목마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방점은 물론 분배에 있습니다만 그 이전 민주당 정부보다는 조금 더 성장 쪽에 그래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양쪽의 균형이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의 기본 그 지금까지 해온 전통은 사실은 분배 쪽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쪽으로 뭐 51대 49, 뭐 6대 4라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좀 기울어진 정책이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셨는데 호 대변인께서는 바로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대목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함께 뭐 공정 또는 뭐 기업인들이 듣기에는 기업인들을 겨냥을 해서 허튼 짓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야.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릴 만한 그런 대목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도대체 성장을 해야만 나눌 수 있다라는 대전제를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뭐 이걸 두고 기업인들이 또 토론을 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일까? 이 시간에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예. 이재명 그 대통령은 성장에 관심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성장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성장하면 그게 표가 되거든요. 경제 좋아지고 살림 좋아지면 표가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인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 보십시오. 나 미국 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표는 중국 가는 거를 끊었어요. 말은 중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이 기업을 중시하고 기업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 6개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하는 행동은 반도체 52시간조차도 결국 못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더라. 내가 뭘 할 말이 없더라 했는데 실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결국 행동은. 네. 그것은 결국 자기의 지지 기반인 민노총을 등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AI 시대 열겠다라고 하는데 AI 시대 제일 중요한 거는 전력이에요, 전력. 그러니까 젠슨 황 같은 엔비디아도 뭐 국가 주도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엔비디아 그 젠슨 황도 원전 빼고는 AI가 안 된다라고 엊그저께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 하는 행동은 또 신재생 에너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서 이거 고추밭 고추 기르지 말고 태양광 설치하는 게 더 돈 된다고 엊그저께도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가치관과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괴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말은 성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는 그 행동들 이 공약들을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기업의 역할을 빼면요, 기업의 자율과 혁신이 없으면 엔비디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반대 방향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려다 보니까 거기서 지역 화폐 찍으면 경제가 살아날 거다라는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호텔 경제 아까 돈이 돌기만 하면은 그 경제가 살아날 거다라는 발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과연 그게 성장이 될까? 이런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참 저런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사실은 또 절반 가까이 되시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임승우 대변인께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래의 먹거리 국민들이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다라는 말씀 대통령은 응당할 말씀 같고 또 응달진 부분이 없도록 두루두루 두텁게 살펴나가겠다라는 말도 사실은 뭐 양쪽을 다 균형을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런 일을 완벽하게 해내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이 취임사를 들으면서도 야 이게 지금 어느 쪽에 먼저 실천하는 첫 번째 정책일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뭐 다들 호 대변인께서 뭐 적합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 결국에는 앞으로의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용기가 있을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AI를 강조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성장을 원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재생에너지, 뭐 기후, 분배 이런 것을 원하는 국민들이 있었던 것도 알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심은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부터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가장 아쉬웠던 게 취임 초기에 엄청난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뒤부터 이제 한 40%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에 갇혀서 네.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지지율을 계속 기록했던 것은 네. 철저히 지지율 관리, 스코어 관리는 정말 잘했던 겁니다. 네. 강하게 민주당 진영과 진보 진영이 좋아하는 의제들을 계속 던지면서 이쪽의 지지율을 잃지 않게 관리하고 이쪽의 지지율을 얻지도 않는 그런 관리를 잘했던 거죠. 네. 국가적으로는 저는 비극이었다고 봅니다. 임기 말기에 그 지지율로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하지만 40%대를 유지하면서 임기를 마쳤어요. 그 변동이 없었다는 지점이 또 전 국가적으로는 비극이었다고 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그런 네. 것들도 있었지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떤 용기를 낼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략적 선택 중에 성장과 AI 이런 기업 성장 이런 부분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당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것 같고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부터 관리형 대통령으로 가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본인이 민주당에서 해왔던 정책들을 추진하면 됩니다. 뭐 분배 얘기하고 뭐 기본소득 얘기하고 이런 거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지지율로 그거보다 조금 낮은 한 40% 초반대의 지지율로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국가적 비극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용기를 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진보 진영으로 좀 비판을 받더라도 지금 당장 사실 지금이 그런 어떤 본인이 얘기했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로부터 욕먹을 정책을 시행하기 좋은 대통령이었어요. 70%, 80% 가까운 지지율을 받을 때 국민연금 개혁이나 이런 어떤 국민들로부터 돌을 맞을 정책들을 그때 했다라면은 저는 정말 지금 다른 대한민국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관리형 대통령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의제들을 처리하지 못한 게 참 저는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아쉽다라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내지 못한 그런 용기들을 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용기를 내려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용기를 좀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또 드려야 지켜봐.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용기를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왜냐면은 그 계속 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그 52시간 예배 조항 그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그 사실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진영 논리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라고 생각했다가 진영 논리에는 안 갇혀 있는데 네. 진영에는 갇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어요. 조그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당 뭐 정책위나 그당 정책위의장이 진성준 의장이 강하게 반대를 했고 왜냐면 전통적으로 우리 당이 추구해왔던 그런 민주노총과 뭐 관계 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선거 기간에 너무 본인이 생각했던 거를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이거는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도해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매우 그래서 본인이 그걸 갑자기 확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계속 뭔가 중도 보수, 실용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던져놓은 게 나 그거 하겠다고 했었는데 나 그거 하겠다고 선택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그 부분적인 차원에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추구하던 거 부딪힐 때 할 명분이 있는 거죠. 나 하겠다고 했었잖아. 그때는 선거 기간에는 사실 그 명분이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 됐고 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들 몇 개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대해달라는 말씀. 그래봐야 뭐 기대 안 하실 거 아는데 여당은 힘든 자리입니다. 기대 안 하실 거 알지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뭐 취임 첫날이어서 오늘 당장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라 하는 것도 좀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해서 우울하네요. 상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취임사에서 예. 한 가지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더 네. 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네.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 네. 앞부분에는 한미 동맹 강화, 한미 협력 강화가 네, 있는데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들어 있는데 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게 1998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때 저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게 한번 해보자 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7년 그때부터 지났는데 27년 동안 검증이 됐어요. 네. 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다 고도화돼서 이제 뭐 미국 본토까지 치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말을 지금 한다. 저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시대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화 협력 좋은 말이죠. 이렇게 하자는 말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가 구축되는 겁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휴전선의 장벽 작년부터 북한 정권이 그 기괴한 장벽을 쌓았는데 그것을 탱크로 우리가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북한이 잘 견디다가 그걸 쌓은 것이다. 그걸 막으려고 이런 인식이 굉장히 저는 정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한미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역설을 하고 한 부분들은 수용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어진 대목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걸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건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직결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일기 행정부하고 사실상 뭐 서로 동맹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신뢰에 잃었거든요. 네. 맥마스터의 그 안보보좌관 네. 회고록에 보면은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날 때 트럼프가 네. 그때 문 대통령이 자기도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해서 마치 관광 가이드처럼 몇 분 동안만 거기 같이 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할 정도로 우리는 패싱하고 오히려 김정은과 직거래하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이기 행정부는 더욱더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실리 실용 이렇게 가는데 과연 이렇게 노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친북 친중 이런 노선으로 일관한다면 이게 동맹이 유지되겠느냐? 이게 경제는 통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세계 질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완전히 극단으로 갈라져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북중로밖에 안 남은 전체주의 진영으로 완전히 이렇게 대별이 돼 있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포지션을 안정하고 양안 문제는 쉐쉐하면 되지 왜 찝쩍거리냐 중국한테 이렇게 갔을 때 우리의 국익은 그걸로 국익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번 주 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아무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하고 아마 통화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 외교안보팀은 각국 정상들하고의 어떤 통화에 대해서 지금 스케줄을 짜느라 굉장히 바쁠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임성호 대변인께요. 네. 이번 취임사에 개헌 이야기가 기억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말로는 참모들 중에 어떤 분이 개헌 이야기를 넣을까요 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걸 노했다는 말도 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내밀한 부분이 확인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흘러나온 얘기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 얘기를 전혀 언급을 안 했다는 건 이제 개헌은 앞으로 5년 동안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개헌에 관해서 입장을 표명을 안 하다가 마지막쯤에 이제 표명을 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뭐 또 중임이니 연임이니 또 논란이 있었고 네. 뭐 그렇게 유의미한 논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4년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대통령 중임제가 맞다고 보는데 네. 뭐 그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지방 분권과 이런 문제들이에요. 사실 네. 대통령 임기를 몇 년, 4년 아니 5년 아니 이런 문제들은 좀 부차적인 문제고 결국에는 매번 선거 기간 때마다 지방 분권 이런 얘기 하다가도 사실 쏙 들어가잖아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했던 걸 보면 뭐 세종시 이전 얘기한 다음 날이었나요? 이제 그래도 대통령실 들어갔다가 청와대를 보수해서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뭐 세종에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로 들어가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천 사저에서 네.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이제 수리가 끝나면 청와대로 올 뭐 가을쯤이 될는지 네. 들어가겠다 이런 스케줄 같아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서 예. 안 나오실 거예요. 아마 청와대에서 안 나오실 것 같고 예. 청와대 관련 가실 분들 지금 빨리 가셔야 될 것 같고 미리미리 좀 가셔놓으라. 저는 그래서 1월에 이미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예.
가셔야 네, 미리 좀 네, 하루를- 청와대 네. 휴일 날이면 저는, 인사인해입니다. 네. 누가 되든 청와대를 갈 마지막으로 것 꼭 같아서.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용산 대통령실은 안 쓸 거라 생각했고 누가 되든 청와대를 좀 잠깐 가든 아예 계속 가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상 계속 계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세종을 이야기하셨지만 정치인이 장기적으로 뭔가를 검토해봐겠다는 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거라서 청와대로 다시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지방 분권에 대한 태도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다가 막판쯤에 이제 다른 후보들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냈던 그 태도를 보면 개헌은 아마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추진하기 좋은 대통령이었거든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내고 다소 본인의 지지율이 좀 깎이더라도 보수 진영과 중도 진영의 어떤 개헌안을 수용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큼의 지지율도 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표해왔던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되려면은 개헌은 정말 강한 지지도를 바탕으로 어떤 국민 통합적 지지율을 받을 때 가능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저는 조금 뭐 한 40%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이 보여서 당분간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세종으로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이유는 그 일단 보안 안보 측면에서 거기에 세종시에 있는 그 의사당을 비롯한 집무실들이 예. 이 벙커를 비롯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아, 예. 그게 그래서 저는 일단 청와대로 간 이후에 네. 장기적으로 세종시 갈 겁니다. 저희 정부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온 거기 때문에 네. 갈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는 그거는 조금 몇 년을 기다려 달라.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다시 개방될 겁니다. 예. 그 개헌 이야기는 지금 오늘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취임 선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취임식을 안 했는데 7월 17일 날 임명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국민들로부터 임명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임명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취임식 2번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취임 세금 아니니까 세금? 네. 약식으로 그 세금 예산 윤석열 정부 취임식 세금 낭비 예산 아닙니까? 이준석 당대표 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임명 7월 17일 날 네. 개헌 이야기 얼마나 적절한 날입니까? 아 예. 그날 43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날 저는 무조건 개헌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네. 43일 24를 곱하면 너무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1000시간 달라지면 정도 1000시간 그때 무조건 개헌 얘기 담길 겁니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고위 관계자가 하신 네, 말씀이기 7월 달에 제가 잠시 유튜브 출연을 갑자기 유학을 가시는 접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